네, 소진희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눈앞에 잃어버린 호패를 찾아 헤매이는 백성의 표정이 그려질 정도로 생생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전에 기조 강연에서 박현모 교수님께서 안전과 민생이 정치의 기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 호패법, 어떻게 보면 가다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백성과 그들을 또 공권력 내부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국가 간의 술래잡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에 리더십을 갖고 있던 인조께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윷놀이로 치면 뭐 아니면 도였던 스타일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하지 말든지 할 거는 또 아주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시행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인조시대의 일로 끝났었던가 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답이 아마 서울역 앞에 가보시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 신용불량자가 노숙자가 돼서 그렇게 행불 처리가 되는 기간을 숙성하는 이유는 차라리 그렇게 돼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서 본인들의 그 업보를 털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도 현대의 저희와 공존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또 생각해 볼 거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두 발표를 세션에서 들으셨는데요. 그러면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20대 연구소의 박진수 소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학내 20대 연구소의 박진수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만났던 역사 선생님 덕분에 이 역사라는 장르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바보같이 살다가 박현모 교수님과 강혜진 대표님께서 그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감사드리고요. 이런 귀한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20대 연구소는 말 그대로 20대들의 문화, 트렌드,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등을만 20대만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이고요. 20대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지금 그 체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이나 그 고민을 만들어낸 여러 가지 여건들에 대한 개선점들이 많이 보이고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종, 아까 현명 교수님 초기에 세종의 정치 국정 철학 중에 하나로 소통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컨퍼런스답게 컨퍼런스에 물론 발표해 주신 내용도 너무 좋았고요. 더욱더 컨퍼런스가 의미 있어지기 위해서는 이 토론 시간이 훨씬 더 흥미진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리더십의 의미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토론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저마다 각자 생각하시는 리더십의 의미가 있겠지만 청년과 함께 많은 고민을 들어왔던 청년들에게 리더십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맞습니까? 그들에게 느꼈던 저희 연구소, 저의 생각하는 리더십은 물론 국가를 경영하고 정치적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고 하는 차원의 조직을 운영하는 차원의 리더십도 있지만 자기 삶을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내 삶의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나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그 세션 오전 세션에서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이 비단 왕으로서의 정치적 지도자, 리더로서의 리더십의 측면도 있지만 내 삶에서 과연 리더십은 어떤 부분을 배우고 어떤 부분은 기감으로 삼아야 될지 가산지적으로 삼아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생각도 같이 해보면 훨씬 더 흥미진진한 컨퍼런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질문들을 발표문을 자료집을 보고 발표문을 보면서
들었던 의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왕이 그 계승의 순서에서도 후순위에 있었던 인물이 반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조가 가진 캐릭터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반면에 아까 발표문, 실록 내내 언급됐던 대목들을 보면 인성군을 회사 줄 때도 또 훌륭했던 충신인 이과를 적으로 만들었던 계기의 순간에도 그리고 호패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에서도 조금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인조가 그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얘기를 꺼내는 방식은 그 참모와 신하들의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네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먼저 들어보는, 저는 그 자세는 사실 세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 그 결정적인 대목의 순간에서 참모들의 조언은 하나같이 다 패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성군을 죽여야 된다는 것도 이과를 적으로 만들었던, 한순간에 적으로 만들었던 얘기, 그리고 호패법을 시행할 때도 분명히 본인의 어떤 그 때를 기다리고 호패보다는 군적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참모들의 그런 제언들이, 결정적인 순간의 제언들이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리더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주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겠지만 이런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패착을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냐에 대한 얘기를 오늘 많이 하고자 했을 때 비단 저는 인조의 탐만을 할 수 있을까, 인조의 리더십에 대한 탐만을 해도 될까라는 의문을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사실 인조는 들으려고 하고 신하들에게 물으려고 하고 반정 이후에 가장 격렬하게 이 이후의 여론을 어떻게 민심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밤잠을 설쳤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래로부터 얘기가 사실 참모들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던 것이 아닌가,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는 안 했으나 참모들에 의한 책임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또 호패법에 대한 패착도 스스로 책임을 지는 모습, 담담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은 사실 결과론적으로 인조의 탐만을, 리더십만을 탓하기에는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의문에 대해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송지현 선생님이랑 저랑 맨 처음에 인조를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가 동의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동의한 게 뭐였냐면 구조적으로 너무, 오늘 오전 세션에서도 어떤 선생님께서 이익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무 상황이 안 받쳐주는 사람인 거 분명하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발표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상황이 안 받쳐주는 것으로 우리가 만약에 정치가의 사정을 전부 다 이해를 해준다면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울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정치가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게 인조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는 제목이 홍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 왕의 리더십에 대한 세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일단 저는 여러 가지 권력의 분전 문제나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조선 정치에서 왕의 결정권자는 왕입니다. 얘기는 다 들을 수 있죠. 얘기는 다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 다 할 얘기는 다 하라고 하거든요. 세종 같은 경우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말은 다 하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다 굳이 내가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니들이 하라는 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로 의견도 충돌하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는 어쨌거나 자기 생각에 가장 맞다라고 하는 걸 판단을 해서
그걸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지점에 대해서 인조는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적어도 호패법 문제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방과 안민이라고 하는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가를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내치에서 내란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사실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건데 호패법 같은 경우는 내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부의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면서 국가를 방어할 수 있는 법인 건 맞거든요. 그냥 그 법의 기능만 볼 때. 물론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설득이 필요하죠. 사대부들도 설득해야 되고 지역에 있는 후왕들도 설득해야 되고 그 설득의 과정이 조선의 정치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없었다라고 하는 건 저는 되게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인조에게도 없고 김장생에게도 없고 이원익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들이 백성들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어떻게 백성들에게 이 법이 좋다라는 걸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 공통의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거나 결국은 그걸 결정하고 고민하는 데 있어서 선조는 일단 기다린 거잖아요.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린 거예요. 호패법이 잘 되려면 내가 내가 지금 시기를 보고 있다. 그거는 국내 여론이 자기한테 좋아지는 시기를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좋아질지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위기의 군주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모, 좋은 참모, 그리고 좋은 신하, 좋은 조직원들의 팔로우십 이런 건 있지 않느냐. 리더십 문제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타이밍에 어떤 것으로 결정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처음에 공약으로 내세웠더라도 즉 이렇게 해본 다음에 이런 상황의 변화가 있고 내가 내세운 것들에 이런 게 좀 충돌하고 또 이런 점들 결국 결정권자는 인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조의 리더십을 두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선조 시대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재는 어느 시대에나 있고 인조한테도 다양한 의견들을 주었던 신하들이 있고 결국은 인조 시대가 두 번의 전쟁을 겪긴 했지만 결국 영정조 시대까지 조선에 다시 다음 중기를 넘어갔다는 점에서 적어도 재건이라는 작업을 전쟁을 겪고 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인재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괄의 난이라는 이벤트가 개인적으로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반정이라는 특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나서 1년은 사실 가장 집중해야 될 리더십을 왕권의 정당성도 확보하고 민심도 파악하고 여론도 잘 만들고 관리해야 되는 가장 민감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내부의 충신이 으로부터 그런 난을 반대되는 정권에 반대하는 난을 벌이게 된 과정이 분명히 시그널들이 조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1년간 너무나 기민하고 예민하게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그런 시그널들이 혹시 실록을 들어가 보시는 과정에서 인조 초년에 이괄의 난이 있기 전에 한 8개월, 9개월 정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 시기에 집중했던 것이 비유해보자면은 정권 인수 과정이 거의 없이 정권이 교체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는가. 여기서 특히나 그 기득권, 원래 어떤 것을 누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고 공백이 됐을 때 그 자리를 누가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인조 반정, 쿠데타로 인한 9개월 있다가 이괄의 난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역시 공신,
그리고 인조 자신조차도 기존의 왕이나 신하들이 누렸던 권력들 이런 거를 갖다 확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민심을 잃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미 동요 같은 게 인조 정권 이내가 광해군 시대의 정치가 되던 이내가 얼마나 다른가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을 실록에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런 전조라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로 인해서 그런 불안한 상황이라는 건 계속 존재하고, 그 구조를 점차 자기가 공약한 대로 바꿔 나갔어야 했는데, 이관의 난에서 볼 수 있듯이 애초에 그런 밀착을 갖다가 제공한 거, 점점 그런 구조를 심화하게 쌓아간 것은 자기 자신의 그런 결정이었다기보다는 어떤 신하들의 여러 의견 중에서 그냥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런 우유부단함, 그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민족 쪽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회법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국회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대립의 과정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보여줬던 인조의 모습은 사실 본인이 급한 바가 있고 군족법이 더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자기주도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국회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는 사실 그 법의 시행, 이 법의 어떤 가지는 유해감이나 기중에는 어울리지 않게 다소 뭐 과격하게 혹은 신하들의 어떤 그 조언들에 쫓기는 이중적인 배반적인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 연유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지. 네, 사실 제 글이나 발표에서 드러나지가 않았는데, 신하들은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광해군 때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국회법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 법을 완화시켜서 적용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왜 그 국회법 비난한 어떤 진사를 유배보내는 그런 근거 없이 유배보내는 사법적 결정을 할 때도 상원부에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법에는 근거 없이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왕명에 의해서 그렇게 유배를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인조가 의존적이라기보다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적법이 일단 실패했고, 두 번째는 국방이 정말 미급한 상황이라고 하는 걸 인식한 상황에서 빠르게 국가의 권위를 세워서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세울 수 있는 권위를 최대한으로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놀랐고, 마지막으로 질문은요. 사실 아까 우리 이창 교수님께서도 처음에 시작을 언급해 주셨지만은, 사실 저희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적 그리고 의식적,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체제 전환이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글로벌 트렌드에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혹은 국민 의식들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적폐를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경제, 문화, 교육, 국방, 의식 등 과거의 낡은 성장기 과정에서 익숙해왔던 것들을 시스템들을 조금 개비하고 새로운 정세나 변화의 흐름에 좀 맞춘 체질 개선이 가장 필요한 아주 절실하고 크리티컬한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상당히 지금 시절의 타이밍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 과정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선생님 두 분께서 느끼셨던 지금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이 부분은 화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중 여러분들과 충분히 더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그런 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띄워주는 역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션 두 번째 세션에서 인조의 리더십과 관련된 두 분의 주제 발표와 토론 들었습니다. 인조 개인의 리더십 차원에서 볼 게 아니라 상황적인 부분들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매번 그 상황에 들어가 봐야지 비로소 이해가 되시는 거잖아요. 아마 여기 오늘 참석하시지 않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러실 겁니다. 국회에 저렇게 중요한 결정 많이 하는데 이렇게 울고 있는 의원들이 많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내가 리더십 컨퍼런스 때문에 여의도에 가봤더니 이게 터가 그런 것 같다. 우리에 졸리더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시잖아요. 저희 이 컨퍼런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요. 지금 앞에서 봐도 어디가 발표자 테이블일지 모를 정도로 어느 각도에서 봐도 다 기조 강연을 하실 분들이 워낙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요. 좋은 질문, 코멘트도 좋고요. 말씀 있으시면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경희대학교 최진원입니다. 리셉션에서도 질문을 했는데 또 존경하는 우리 소진영 선생님께서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거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참 재밌게 잘 들었고요. 또 마지막에 또 마키아벨리를 한 부분을 하셔서 좋았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 후패법을 보면서 양면성, 이중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서양과 비교를 해보면 강한 군대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왕과 민중이 연합을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지주라든가 종교 세력을 이렇게 약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근대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어쨌든 이 인조가 어떤 그 민심과 민심을 자꾸 보면서 어떤 연결되는 측면 같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 후패법을 시행을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와중에 또 그 당시에 사대부 관료들은 어떤 여러 가지 자기 당기당기 때문에 그걸 빨리 추진하자 요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논조는 결과적으로 인조가 뭐 자충우돌 극장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그걸 과격하게 또 엄격하게 처벌을 해가지고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그리고 민심을 또 보니까 주는 거 없이 군용만 해라. 이건 너무 이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라는 게 자발적인 애국심이 있어야 되는데 주는 거 없이 억압과 착취만 하고 군대 가라. 그리고 양반도 안 가는 거를 민중 들고 가라. 이렇게 동원하는 자체가 미안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제대로 했으면 더 재산도 많고 기득권 또 역량이 있었던 양반들을 군대를 보내는 방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이중성 태도 때문에 여론의 정책을 본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꼭 그걸 덮기 위해서 어쨌든 목적 자체가 민중들 동원하기 위한 그런 후패법을 더 이렇게 강조한 것은 관료들의 어떤 이익을 더 실현시키기 때문에 그걸 인조가 주장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제대로 했다라면 어쨌든 그 프랑스 나폴레옹처럼 했어야 되는데 국민 개변제를 통해서 산업농상의 차별을 없애고 어떤 민중들한테 시민권을 주면서 자발적인 애국심이 생기도록 이렇게 해서 군대를 마키아벨리가 말했듯이 그런 군대를 만들어서 어떤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이디어 타기를 한다면 조금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저는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이 관료들이나 인조가 이성적인 언어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애국심이라고 하는 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어, 어떻게 국가를 사실은 국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국가와 내가 일치화된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이 있어야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희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종류의 정체성이 사실은 만들어지거나 만들려는 언어를 사실은 인조나 관료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가 특이하다라고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전근대는 되게 비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조선시대 관료들이 쓰는 언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언어가 반드시 정체성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언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종류의 경험 자체도 사실은 그런 공동의 경험,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류의 언어나 그런 종류의 경험이 이쪽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인가 이런 생각이 한편 들기도 했고요.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백성들하고 연대하거나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것 이게 사실은 못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장군을 따라서 죽지 않는다 사람들이 군사들이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장군이랑 나랑 무슨 관계인데 이게 뭔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뭐 형제라든지 우리가 전근대에 대해서 민족주의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형제라든지 아니면 애국심이라든지 최소한의 이런 것들이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거나 국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감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질 않는 거죠. 그건 기본적으로 국가가 백성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측면에서 제가 인조를 비판했었던 이유는 인조가 저는 그걸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군주의 역량은 진짜 리더의 역량은 자기 혼자서 뭘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데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 혼자서 뭘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 설득해서 같이 하자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리더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리더라고 하는 게 막 내가 이런 목적을 정했으니까 가자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득해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에서 인조는 확실히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셔서 오늘 발표 중에서 이제 초지학생 중에서 그렇게 좋은 국회법을 망치게 된 거가 관료주의적 특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쓰는 게 좋은 거야. 국가재정이 필요해. 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이익이라는 그런 관료 결국은 일을 망치게 되고 포기하는 것다는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갑자기 또 이게 마키아벨리 하면서 지능 기회에 써 있는 것에 위험성을 내겠단 말이에요.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살짝 있어요. 그럼 뭐냐면 어떤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럴 때 한편으로는 정말 인기 영합주의적인 학생들 지지를 끌어내는 그런 길이 하나 있고요. 인조가 초반부로 그랬죠. 또 하나는 이제 이규처럼 관료주의적 에리트주의가 있어요. 너 뭘 알아? 뭐래? 따라와. 사실은 그 관료주의하고 그 인기 영합주의 사이에 좋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용의 길이고 이걸 좀 세종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길은 없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지금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플로우에서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질문을 보내주셔서 미리 같이 말씀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전해드리면 대안이 있는 비판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호피법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안정적인 병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 어떤 대안이 있었을까? 아까 군적법이 소개됐지만 그건 오히려 더 많은 이슈를 갖고 있는 제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권세가들의 산업비를 국가가 통제할 수 없었다면 그것 또한 문제일 텐데 권세가들의 세 확장만 가능했는데 호패법이 이런 병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고 유사시에 국가가 필요한 인력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는가. 다만 호패법을 시행하면서 그걸 어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과했던 거지 호패법 자체의 이슈였는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 대중들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면서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대중들의 반하는 의견도 대신해야 됐던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질문 주시면서 일례로 김영삼 정부 시절에 금융실명제 실시한 직후에
문제점이 없진 않았지만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궁극적으로는 개선의 여지를 효과를 본 거 아닌가. 그래서 통치자가 여론에 따라서 정책을 만든다고 반드시 그것이 베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형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이야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사실 마키아벨리를 인용했었던 것은 마키아벨리가 인민들에게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야기를 백성들 잘 설득하라는 것이 백성들에게 아첨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마키아벨리를 인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는 때로는 군주는 굉장히 잔혹해질 필요가 있고 때로는 군주는 선하기보다는 악할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잔혹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그 혼란을 빨리 정리를 하고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조대는 사실 딱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빨리 내부적인 혼란과 외부적으로 오는 그 국제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려면 지도자는 굉장히 큰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약간 세종하고 비교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세종 시기는 훨씬 이런 의미의 국난의 시기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소 미움받을, 제가 아까 전에 너무 사랑만 받으려고 한, 모두에게 사랑받으려고 한 것이 인조의 비착이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모두에게 사랑을 당장 받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미움을 받더라도 지금 빨리 문제를 해결해서 국가의 질서를 잡아놓는 것이 물론 그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보고 너는 해볼 수 있겠냐고 당연히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럴 것이라고 그 방법은 군주가 굉장히 잔혹하게 처음에 했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잔혹하게 하잖아요, 민주가. 호패법 시행되고 나서는 굉장히 잔혹하게 밀어붙이는 면모를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초반에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은 민주의 그 성격이라면. 근데 이제 초반에 그거는 저는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 문제에서 타이밍을 놓쳤고 판단이 늦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조가 그걸 못할 능력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을 주신 선생님 말씀에는 뭐 제가 토를 달 것이 없이 저는 다 동의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호패법이 실패했다라고 인조가 공언을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인조의 관료들은 호패법은 참 좋은 법이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관료들의 물밑 작업 끝에 사실은 숙종대 호패법이 실제로 오가작통법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결합이 돼서 시행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인조대의 실패 경험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면 숙종대 그걸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법과 결합해서 그렇게 할 리는 없는 거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호패법은 백성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고 귀찮은 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좋은 법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 일반에게 좋은 법이라는 게 아니라 통치에 있어서 좋은 법이라는, 통치와 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가의 입장에서 좋은 법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정해서 말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의응답은 저희가 차담 시간에 이어서 가는 것으로 하고요. 오후 두 번째 세션에서 좋은 발표해 주신 송재혁 교수님, 그리고 소진용 교수님, 좋은 토론해 주신 진수 소장님을 비롯해서 좋은 질의응답해 주신 모두를 위해서 박수 치면서 세션 두 번째 마감하겠습니다.